솔직히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 실적 얼마나 나올까요? 어닝 쇼크일까요? 어닝 서프라이즈일까요? 그런 걸 여쭤보기엔 좀 그렇고. 근데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닝 서프일 수도 있고 쇼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컨센서스 정도로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젠슨왕이 뭐 멘트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 이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하나만 말씀은 네. 뭐 좋게 나오나 나쁘게 나오나 사람들이 이 이벤트를 갖다가 되게 안 좋게 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붕저 돌았을 거다 얘기들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경우가 됐던 간에 뉴스가 나온 뒤에 좀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면 결론은 하나예요. 저는 나눠서 사야 될 시기겠구나.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네. 미리 안 보시고. 그냥 사야 돼. 이 이벤트에 대한 어떤 이 시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었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거 뭐라 해야 되나,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뭐 좋게 보려면 좋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를 나쁘게 보려면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네네. 엔비디아가 지금부터 내년에 갑자기 숫자가 확 꺾일 가능성은 적거든요. 얼마나 기대가 높았냐 낮았냐 이런 고민만 있었던 거예요 지금. 기울기, 각도의 문제. 그렇죠. 네. 그럼 내일 뭐 좋으면 좋은 대로 앞으로 그 좋은 게 계속 지속되지 힘들 거란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뭐 온갖 얘기가 나와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위로 올라주면 좋은데 내일 변곡점 올라주면 좋겠지만, 네네네. 뭐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워낙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가가 좀 충동 변동성이 있다면 또한 좋은 저희 나눠서 살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예. 엔비디아는 이제 젠슨왕이 계속해서 그 수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열변을 토하고 있고, 예. 근데 또 그 빅테크들이 엄청난 레버리지를 끌어와서 뭐 GPU를 사겠다라고 저렇게 줄 서고 있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라는 건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는 뜻이잖아요. 단기간엔 안 꺾인다는 뜻이야. 왜냐면 저들이 돈을 엄청나게 조달해서 또 산다고 그 기대 하니까. 수준에 관한 거죠. 좋은 건 다 아는데 네. 그 지속 가능하냐를 더 젠슨왕이 더 확고한 얘기를 해주기를 바랄 텐데 그 얘기에 조금만 못 미쳐도 시장이 실망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항상 그 시장의 컨센서스 기대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게 기대 추진이 어디냐. 그게 기대 추진이 딱 뻔했다면 주가가 이렇게 아래 위로 왔다 갔다 안 했겠죠. 오늘은 어쩔까요? 아침에 많이 밀렸다가 좀 돌아섰으면 내일은 기대 수준이 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결국 심리에 관한 문제로 또 귀착이 되는데, 심리에 관한 문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멘탈 관리하면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뭐 종교단체도 아니고 믿으면 된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뭐 그런 접근이 어디 있어요. 투자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좋은 실적을 가져올 텐데 우리가 그 기대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평가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는 워낙 불안해들 하니까 뭐가 나오든 간에 좀 출렁일 수도 있겠구나. 요새 매출 사이 출렁인 것도 그 요인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뭐 엔비디아가 어떻게 나오면 삼성전자는 얼마서부터 사야 되고 이런 걸 알 수는 없지만 나눠서 사면 대략.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AI 시대는 끝났으니까 다 팔고 나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면 다시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불확실성을 좋은 가격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는 거죠. 투자라는 건 아까 트레이더와 다르게 결국은 시간의 가치를 믿고서 어떠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시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한 시기 정도로는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 정확하게 뭐 엔비디아가 그럼 엔비디아가 어떤 말을 하면 시장이 환호할까요? 뭐 이런 거 뭐지?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지금 뭐 저는 그래서 최근에 너무 AI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좋은 뉴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편해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거해서 될 건지 젠슨왕이 어떤 말로써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큰 흐름으로 봤을 때 AI 투자가 멈출 거냐? 그게 아니라 본다면 결국은 돌아서지 않아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게 EPS의 문제가 아니라 본다면 멀티플의 문제라고 본다면 12월 10일 날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하니까 금리 인하 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린다고 얘기가 나오겠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SLR 규제 완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사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뉘앙스는 아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빅테크 아까 엔비디아 실적이란 뭐예요? 빅테크의 캐펙스 투자가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도에 빅테크 캐펙스 투자 금액이요. 현재 밝혀진 거로만 5,500달러. 누가 망해야 끝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럴 징후도 없어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에 그러면 새로운 빅테크 투자자가 저희 AI 투자자가 안 나올 거냐? 놀랍게도 지금 난리가 난 게 다 정부 부문들이에요.
모든 나라가 기업끼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정부나 주요 기관들도 다 AI 도입을 하려고 그래요. 도입을 해야 되니까 막 사람은 잘라요. 인건비 줄여야 되니까. 네네네. 잘 그 보시세요. 비용 줄여서 AI 투자하고. 그렇죠. 기업들도 해외 투자해야 되는데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되니까 미국에 공장 지으려고 하는 순간 국민 소득이 얼마니까 미국이 그 인건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로봇 얘기 나오는데 로봇 우리나라 관련 쪽으로 찾아봤자 뭐예요. 그 얼마 시총도 되지도 않는 회사들. 그렇게 됐을 때 뭐 그러면 현대차가 한다거나 뭐 이래서 지금 큰 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 판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전력을 한전 이런 회사들이 여기서 무너진다. AI가 같이 무너지는 걸 거고 다 팔고 떠나야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엔비디아라는 문제가 엔비디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엔비디아의 생태계를 이해하려면 저 주변에 이런 기업들이 기업 활동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런 징후가 없지 않나요? 투자에 예정된 거는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 다만 또 이걸 걱정하는 사람은 그것마저 취소되면 어떻게 또 이렇게 앞서가는 건데 그거는 뭐 알 수도 없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가격이 올랐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하도 요즘 불안해들 하시니까 네. 시장이 저번 달에요. 19.9% 상승했어요. 10월 달에. 한 달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가 정말 미쳐버린 거예요. 포모하죠. 반도체 없는 사람들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 한 뭐 5만 원부터 말하지만 그래도 한 6, 7만 원에 샀던 사람들은 지금 별로 생각 없어요. 하이닉스. 네. 별 생각 없어요. 제 주변도 그렇고. 아,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별 생각들 없어요. 그냥 아이 어떻게 되겠지 뭐. 문제는 9만 원, 10만 원부터 산 사람들이겠죠. 근데 11월에 주가가 엄청 빠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많이 폭락했을 때가 11월 월간으로 한 6% 빠진 거였어요. 네. 고점에서 한 10% 빠진 거예요. 예. 강세장에서도 항상 이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뭔가 큰 위기 상황이냐를 일단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위기가 오려면 아까 주가는 결국 오르냐 내리냐를 볼 때 EPS가 꺾이냐 PER이 꺾이냐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데 상대 가치로 봤을 때는 대개는 EPS도 거의 속도가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상승 속도가. 증가율이 떨어진다고요. 네네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국의 3분기 이익 증가율이 4분기화로 확 부러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버텨주고 있는 4분기도 원래 계절성 때문에 그렇죠. 이래서 4분기는. 그런데도 저 정도 유지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 그렇게 부러지는 건가 이익 쪽에서 그러면 아니면 뭔가 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머리 얘기한 김에 마이클 버리. 2005년부터 K실러 주택지수도 무너지고 부동산이 다 꺾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기지 터진다고 하고 숏을 쳤어요. 다 망했죠. 숏 친 애들. 버틴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그때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였냐면 결국 어떤 금융기관이 망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금융 파이낸스 위기가 오려면 지금 상황에서 뭐가 망해야 돼요. 빅테크가 망하든지 빅테크에 돈을 준 대출 회사가 망하든지 그리고 나서도 무너지면서 물론 손실 보고 팔겠지만 그때 팔아도 돼요. 그것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코로나는 좀 다른 경우죠. 코로나는 사람이 죽은 거고 뭔가 큰 사건은 예기치 않은 큰 사건이 터지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오라클 CDS 프리미엄 올랐잖아. 망할지 몰라. 오라클은 가만 보면 그럴 상황도 아니고 감가상각이 봐 회계 부정이래. 봤더니 솔직히 말해서 주주환원 좀 줄이면은 지돈 갖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IT 버블 터질 때야 증자한 자금 갖고서 회사 돌리다가 그 돈 떨어지면 망하는 거였어요. 네, 네. 구조를 좀만 이해하신다면.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주가가 얼마까지 빠지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무너지면 밑에가 지하실을 파고 끝없이 빠지는 거냐. 그러니까 마치 지금 종말이 온 것처럼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건 아닐 것 같다는 거고 결국 어느 시점에 EPS 부분은 살아있고 멀티플 부분을 움직여주는 어떠한 아까 SLR 규제 완화라던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내일 잭슨의 발언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소위 촉매제가 나와준다면 시장은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자꾸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투자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거냐. 그러니까 아까 투자라는 건 뭐냐면 리스크를 어떤 불확실성을 감수했을 때 제가 글에다 쓴 건데 네.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보상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예요. 쉽게 해서 기억해 보시면 그렇죠. 이번 4월 달에 트럼프가 관세를 때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대공황 온다고 걱정할 때 아 이게 대공황이 안 갈 거야. 뭐 그때가 갔겠어 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걸 먹으러 가는 게 투자인 거야. 지금의 불확실성은 AI가 결국은 끝나간 거 아니야?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성공하는 거고 네. 제 생각과 다르게 AI가 투자가 끝난 거면 제가 잘못 본 거겠죠. 그게 투자자라는 거죠.
불확실성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렇죠. 거고. 요 그림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미국이에요, 미국.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이걸 제가 3시에 보냈네요. 새벽 네, 3시에. 새벽 3시에 보내주셔서 자료를. 어휴. 제가 오다가 원래 네. 좀 나이가 드니까 일찍 잠이 들 때가 많은데 아유. 저녁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어디 강의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곳에서 그래서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미국의 데이터를 좀 보게 된 거예요. 미국의 경기가 어떤가를 따져봐야겠죠,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이 소위 하이테크 투자를 어떻게든 유지하려면 아까 말했던 규제 완화까지 간다는 거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멀티플을 움직이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를 살리는 유동성 보강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금리 이번에 인하 못한다 얘기를 하지만 어떠한 방식이든지 그런 이걸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있다면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네. 보면 이제 미국의 하이테크와 전통 제조의 캐펙스 투자예요.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여기가 화면, 네. 최근 것까지인데 제조업 투자는 없어요. 다 하이테크예요. 쉽게 말해서 미국 경기는 지금 이 투자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고 이건 다른 데서 따온 그림인데 쉽게 말해서 AI 투자가 미국 GDP의 4%밖에 안 되는데 상반기 경제 성장률의 92%를 작용한다고 모 회사 자료에서 제가 딴 거예요. 근데 하이테크 빼니까 마이너스였어요. 빅테크들의 AI 투자를 빼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확률적 선택을 하자는 거죠. 미국이 여기서 이걸 놓을 수 있을까요? 놓는다면 네. 아까 말했던 소위 알트만이 문제가 됐다 치자고요. 오픈 AI가 놓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잠깐 이제 망상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네. 만약에 오픈 AI가 망한다, 파산 신청한다, 뭐 챕터 11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예전처럼 AIG처럼 미국이 구제금융 투입하거나 아니면 사우디가 사겠다고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 말씀드릴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돈을 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건 각자 생각이니까 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가 별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별게 없다. 사실 지금 빼고 빅테크들을 저를 빼면 한국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꾸 낙수 효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솔직히 급여가 크게 올라갈 일도 없고 부동산이 크게 올릴 일도 없고 지금 상황 결국은 지금 달린 거는 우리가 글로벌 그나마 공급망이 좀 분리되면서 중국이 배제되면서 한국에 온 기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미국과 중국이 갈라서지지 않았다면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됐을까? 쉽게 말해서 이제 반도체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제가 강의할 때 쓰던 건데 네. 이게 뭐냐면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네. PBR 보통 이 시크리칼을 PBR로 보는 한국이 왜 PBR로 보냐를 궁금해하시잖아요. PBR. 네. 한국은 시크리칼이니까요. 그쵸, 한국은 그쵸, 뭐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이 좋아졌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막 생산이 늘거든요. 그러면 다시 경기가 꺾여요. 네.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왔다 갔다 PBR이 보면 왔다 갔다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죠. 여기 왔어요. 지금 이걸 넘어섰어요. 그럼 다시 시크리칼이라고 본다면 팔아야죠.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팔아야 되냐를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PER로 기업이 너무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한국 기업이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여기 있었는데 네. 반도체가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네. PER로 이렇게 싸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크리칼로 볼 거냐 PER로 보면 싸다. 그럼 비례해서 하이닉스 너무 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질문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유지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반도체 회사들이 독과점이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면 3사가 과점하고 있는 이 구도가 중국에 의해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아하. SMIC 저기 YMTC 놔뒀으면 뭐 엄청 쫓아오지 않았을까요? 미국 장비 다 갖다 쓰고 미국 네덜란드 장비 갖다 쓰고 그러면 요즘 특이한 게 이렇게 디램 가격이 폭등을 해도 증설 잘 안 늘리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랑 얼마 투자한다고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막 증설한대 막 그러는데 그거 다 계획 잡혀 있던 건데 원래 하기로 한 거 조금 금액 높이는. 네. 사실을 딱 보는 순간 뭐야 2008년 원래 하겠던 거 28년 그거였잖아요. 네네네. 그걸 어떤 대대적으로 뭐 늘릴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온전히 가격 인상에 그걸 누리고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 시크리칼이 되려면 증설을 해서 그 낮추는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시크리칼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시각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흥분을 했던 건데 이러한 저희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데다가 말 나온 게 그림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오히려 최근에 국내적으로 본다면 약간 시장에서 이제 저번에 약간 이벤트적으로 불안했던 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네네. 뭐였냐면
한국은행 총재께서 약간 유동성에 대해서 스탠스가 헷갈렸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은 생각보다 뭐 집값이 기대값보다 더 많이 오를 수 그쵸. 있다 이러면서 금리 내리기 힘들다 뭐 이게 이렇게. 무슨 말이지? 내년에 금리 안 내린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재정도 풀고 있지만 한국 증시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GDP 대비 M2가 아주 가파르게 놀고 있었거든요. 전 M2의 절대 금액도 물론 가파르게 들었지만 GDP 대비로도 170%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놓치고 있는데 한국 내에 지금 유동성이 엄청 풍부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 지갑에 돈이 없다고 남들이 돈이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그럼요. 이 돈이 놔두면 왜 이렇게 한국 총재도 그 말을 하는 거냐면 이 돈이 놔두면 부동산 폭등을 가져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고 있는데 문제는 재밌는 건 최근에 코스피 상승세가 거의 서울 아파트가를 따라잡고 강남 아파트는 여기에 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쫓아간 적이 없어요. 2000년에 100으로 시작한 뒤에 만약에 이게 쫓아가 지금 서울 아파트는 생각보다 못 올랐잖아요. 저기 그러니까 25년치네요. 25년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게 이제 멀티플적 요인인데 한국의 유동성이 풀려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혹시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좀 약간 바뀌었나? 매파적으로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의 국채 10년이 5월달에 많이 올랐어요. 내가 알기로는 2.6 정도였는데 이번 주에 3.3이거든요. 아시잖아요. 그 경제 방송 진행하시니까. 3.3 캠퍼스 홍보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왜 그러시니까 진짜. 국채 10년물이 3.3%. 네, 갑자기 당황했어요. 아니 이거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네. 3.3%니까 이게 생각보다 지금 국내 유동성에 대해서도 약간 그러니까 할인율이라고 했죠. 할인율. 네네. 이게 막 움직이는 거죠 지금. 네. 여기서 이제 더 크게 생각해 보면 결국 만약 이 유동성이 어찌든 간에 주식의 대기자금으로 있지 않을까요? 있죠. 예. 매우 큰 자금이 지금 계속 대기할 확률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핏 지수로 봐도 한국 증시가 이거 그래프 나온 김에 몇 가지 보여드린 거죠. GDP 대비 시가총액이요. 그렇죠. 일본, 미국 보시면 다 아베 때도 못 올라가다 결국 우리도 이거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맨 밑에 있는 게 한국인가요? 한국이죠. 아, 정말 네, 설마 했습니다. 참담한 수준이에요, 네, 네. 여전히. 근데 이제 아까 저렇게 원래 M2가 저 정도 풀리면 주가가 이렇게 가 있어야죠. 우리는 이게 온전히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기 이러고 있었는데 만약에 방금 전 그림과 연동해서 생각해 보면 네. 만약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라면 드디어 명목 GDP 대비해서 시총 규모가 상당히 올라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생각보다 하방이 매우 견고하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것 같아도 그 말씀을 갑자기 잠깐 드렸는데 네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 시크릿컬적 요소를 볼 거냐 아니면 구조적인 좀 전환이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한국이 뭐 시크릿컬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봐요. 현재 다행스럽게도 중국이 분리되면서 한국이 몇십 년 만에 사실 이럴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는데 왜 미국 애들이 그렇게 비싼 한국 물건을 한국의 공급망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한국에게 제조업이 잘 된 데가 언제 있었죠? 80년대 빼고 있었나요? 뭐 중국 경기 좋았을 때 2000년대 2000년대는 중국의 중간재를 같이 갔던 거죠. 80년대는 세계가 분리되어 있을 때였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삼저 호황 때. 그때는 한국이 제조를 해주는 나라였잖아요. 네, 네, 네. 사실 그때밖에 없어요. 아시아 비슷한 네 경우가. 마리의 용 그때. 예. 그렇죠. 한국이 공장이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굳이 비교를 한다면 그런 상황까지 내버린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저같이 좋게 보는 사람들은 야 이게 뭐지? 이런 시대가 왔네 하는 입장인 거고 아니 너희들 너무 오버하는 거야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서 저는 주가를 보는 프레임은 계속 다른 데서도 말씀드리는 건데 이 거버넌스 계획이라는 게 멀티플 요인이 되고 아까 말했지만 유동성 이 글로벌 유동성에 관한 것들이 한국의 유동성에 관한 것들이 멀티플을 갖다 받쳐줄 건데 현재는 이게 좀 주춤한 상태고 EPS에 대해서는 이 소위 내러티브가 연결돼 가지고 수출주가 재평가되는 건데 사실 이것도 이쪽 내러티브가 약화되니까 좀 주춤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골고루 무너졌다 보진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뭐 아침만 해도 더 암울했는데 조금 뭐 장은 버텨주는 것 같은데 그 변동성이 계속 있더라고. 뭐 보합권 올라왔다 지금 또 다시 한 0.97% 또 빠지고 있고 막. 아우, 이 변동성이 큰데 사실 이거 갖다가 가격만 보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어떤 이러한 가치의 방향을 좀 믿고 가보자. 나중에 잘못되면 제가 욕을 먹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런 가능성을 좀 놓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의 이익이라던가 저희 유동성의 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직은 그렇게 장이 무너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명언입니다. 명언입니다. 근데 또 이제 그 가격이라는 게
이성을 마비시키지 않습니까? 막. 다 맞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다 팔고 지금 같은 다 팔고 그냥 쉬는 게 제일 편하죠. 마음으로는. 근데 투자 잘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게 고통이죠. 그렇죠. 뭐 투자를 하루 이틀만 하고 끝낼 거 아니라면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를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